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코로나19 PCR 검사를 다시 실시합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연장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PCR 검사를 하는 데 대한 보복 조치로 보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전국 아파트 난방비가 1년 전과 비교해 50% 넘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정부의 전기료 인상 발표로 이달 고지되는 전기료도 오를 예정이고 서울 지역은 오늘부터 택시 요금까지 올라 체감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69% 감소한 데 이어서 SK하이닉스는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과 동해안에 계속되는 건조경보로 올해 대형 산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됐는데 산림당국은 산불 탐지 인공지능과 초대형 헬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임상 경험과 연구 능력을 모두 갖춘 의사과학자의 활약이 세계적으로 늘고 있지만 국내 의사과학자 육성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YTN 사이언스는 오늘부터 3편에 걸쳐서 미래 의료 수준을 끌어올리고 바이오를 이끌어갈 의사과학자 문제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만 4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800여 명 많고 2주 전보다 16,000여 명 적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2만 392명, 해외 유입은 2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59명으로 지난해 11월 11일 이후 82일 만에 최소 기록입니다. 사망자는 4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 3,486명입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한국발 입국자 모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을 연장한 것에 대한 추가 보복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에 도착하는 한국발 직항편의 모든 승객에게 다시 PCR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서 기다려야 하고 양성으로 판정되면 자택 또는 숙소에 격리됩니다. 중국이 1월 8일부터 입국 격리와 PCR 검사를 폐지한 만큼 사실상 한국발 입국자에만 적용됩니다. 个别国家仍然执意针对中国采取歧视性入境限制措施，对此中方坚决反对，并有理由采取必要的对等措施。 이는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연장한 것에 대한 추가 보복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에만 비자 보복 조치를 풀고 우리를 향해 직접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연일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빼놓고 해외 단체 관광을 재개하면서 한국만 손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노란 목줄 논란으로 들끓었던 중국 내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韩国1月27日新增新冠确诊病例 3.17万例，现在却要抵制我国赴韩，所谓科学防疫简直可笑至极。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는 와중에 한국에선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2월 28일까지 되지 않더라도 그 전이라도 저희로서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 우리 정부는 비자 문제에 대해 중국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 조치가 나올 때마다 일방적 통보를 받은 사실 외엔 알려줄 게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났는데 올해도 심상치 않습니다. 남부지방은 계속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부터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됩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 열흘간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넘는 16,302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타 1986년 산불 집계 이후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이 산불을 포함해 지난해 발생한 산불은 742건으로 최근 4년 평균 건수의 1.4배. 피해 면적은 10배가 넘었고 피해 금액도 1조 3천여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건조했다는 건데 올해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동해안에 계속되는 건조경보가 대형 산불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올 봄철에도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산불은 굉장히 위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산림당국이 바짝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우선 산불 조기 탐지를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합니다. 산불이 잦은 10개 지자체에 설치된 250개의 지능형 CCTV 영상을 인공지능이 학습해 산불 발생 초기에 잡아낸다는 겁니다. 또 한 번에 8,000리터의 물을 뿌리는 초대형 헬기를 산불 초기부터 적극 활용하고 산악 출동이 가능한 고성능 산불 진화차, 가뭄에 대비한 이동형 물주머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학습된 인공지능이 산불을 조기에 탐지하고 초대형 헬기와 고성능 진화차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초동 진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송전탑과 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 보호를 위해서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가뭄이 극심하면서 송전탑, 원전 등 국가 주요 시설이 있는 지역은 대응 체계를 치밀하게 갖춰나갈 방침입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1억 년 전에 찍힌 공룡 발자국 수백 개가 발견된 지 10여 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육식 공룡이나 초식 공룡은 물론 익룡의 보행열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탈진 바위 위에 남은 말 그대로 거대한 족적들. 성인 남성 발 크기의 두세 배는 돼 보이는 오목한 자국이 줄지어 펼쳐져 있습니다. 중생대 백악기 시대, 다시 말해 1억 년도 넘은 거로 추정되는 공룡 발자국 화석들입니다. 이런 대규모 화석 산지가 발견된 건 우연 그 자체였습니다. 10년 전 도로 공사 중에 동산면 일부가 무너져 내렸는데 이걸 지나가던 지질학자가 알아보고 신고한 겁니다. 이듬해인 2014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그간 보존 문제로 일반인 접근을 통제하다가 이번에 처음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상전벽해, 뽕밭이 바다가 된 것보다 더 큰 변화에 주민들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동산이었어요. 이 위에 딸기나무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위에 올라와서 그런 것도 따먹고 애들끼리 놀고 뛰어놀고 여기서 싸우고 막 별짓 다 했어요. 지금껏 확인된 공룡 발자국만 대략 280개입니다. 일정하게 찍힌 보행열은 17개로 가장 긴 건 39m까지 이어집니다. 발굴을 계속하면 상태 좋은 발자국 화석이 더 나올 거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식 공룡 그리고 육식 공룡, 익룡 발자국까지 포함된 화석 산지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크기의 초식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군산시는 우선 시범 개방으로 문화재 보호 여건과 관람 환경을 개선하다가 올 하반기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5만 년 만에 태양계에 되돌아온 녹색 혜성이 내일 새벽 지구에 가장 가까운 거리를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은 지난해 3월 발견된 장주기 혜성 C202223 혜성이 내일 새벽 2시 56분 지구와 가장 가까운 곳을 통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혜성과 지구 거리는 4,250만 킬로미터로 달과 지구 거리의 약 110배에 달합니다. 혜성은 내일 예상 밝기가 4.6등급으로 빛이 없는 시골에서는 맨눈으로도 볼 수 있지만 보름달에 가까운 달이 떠 쌍안경이나 소형 망원경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혜성은 내일 북극성 서쪽 주변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달 하순까지는 관측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 세계를 삼킨 코로나19 대유행을 그나마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이전에 없던 mRNA 백신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임상 경험과 연구 능력을 갖춘 의사과학자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YTN 사이언스는 오늘부터 3편에 걸쳐서 미래 의료 수준을 끌어올리고 바이오를 이끌어갈 의사과학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의사과학자가 어떤 사람이며 왜 필요한지 양우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급속히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는 물론 백신도 없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까지 선언됐지만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1년도 채 되지 않아 최단기간 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mRNA 기술을 백신 개발에 적용해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 겁니다. mRNA 백신 개발로 인류를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 창업자들은 모두 의사과학자입니다. We have experience in the messenger RNA field for more than a decade, and we have technologies in place which allows us to make vaccines and evaluate vaccine candidates in an ultra fast fashion. 의사과학자는 이름 그대로 의사 자격과 과학 분야 박사 학위를 모두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환자 진료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질병의 원인과 진단, 치료법 등을 연구하며 나아가 의료 서비스 등을 개발해 다시 환자에게 적용합니다. 누구보다 사람의 몸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기초 연구나 신약 개발은 물론 최근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의사과학자의 활약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스피커가 의사와 환자의 진료 대화를 알아서 인식한 뒤 진료 소견과 치료 결과 등을 자동으로 정리합니다. 일일이 진료 기록을 적지 않아도 돼 의사는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를 자동화할 수 있을까, 어떤 걸 효율화할 수 있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진료하는데 한 5%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게 돼요. 엔지니어들하고 소통할 때도 대충 무슨 말인지 말을 하면 좀 빨리 알아듣는 것도 있고. 최근 30년 동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가운데 22명이 의사과학자이고 글로벌 제약사의 최고 과학 책임자의 70%도 의사과학자입니다. 세계 바이오 산업에서 의사과학자의 활약은 늘고 있지만 국내 의사과학자 육성은 여전히 칸막이에 막혀 체계조차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전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몇 년째 2%대 점유율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래 바이오 산업을 이끌 의사과학자 양성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재가동 하루 만에 자동 정지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오늘 오전 3시 53분 대전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하나로가 자동 정지돼 원인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는 지난해 11월 15일 냉중성자원 개통 고장으로 정지한 뒤 어제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원안위는 일단 원자로 출력을 조절하고 정지하는 원자로 제어 개통 동작 중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 여파로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의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데 이어서 SK하이닉스는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실적 발표회에서 지난해 4분기 영업 손실이 1조 7,01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모리 수요가 줄고 제품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게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결 기준 지난 한 해 영업이익은 7조 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투자 규모를 지난해 절반으로 줄이고 성장성 높은 시장에 집중해 업황 악화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수요 문제뿐 아니라 국제 역학 관계라는 또 다른 고민도 안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일부 국가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동참하게 됐는데 우리 기업들은 진퇴양난의 기로에 선 상황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자 세계 반도체 장비 2위와 3위 기업이 있는 네덜란드와 일본 정부는 반발했습니다. 기업의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두 나라 총리를 잇따라 만나고 나서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상세한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규제 대상에는 최첨단 EUV 노광 장비뿐 아니라 범용 반도체 칩을 만드는 DUV 장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마저 효율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미 3나노 이하 반도체까지 대량 생산에 들어간 우리 기업들로선 중국과 기술 격차를 확대할 기회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자로 부상하는 거, 그 부분을 좀 더 지연을 시키거나 막을 수 있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죠.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두세 개씩 반도체 생산 공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게 1년간 장비 수입 유예 조치를 적용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생산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 압박에 동참하며 막대한 손실을 감수했다는 점은 우리 정부에게도 부담입니다. 앞으로 중국 내에서 사업 반도체 관련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이번 제재가 오히려 중국 정부의 반도체 독립을 촉진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피터 베닝크 ASML 최고 경영자는 중국이 반도체 장비를 구할 수 없다면 스스로 개발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이달 받게 될 관리비 고지서에는 전기료마저 오를 예정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1제곱미터당 평균 난방비는 2021년 12월 334원에서 지난해 12월 514원으로 54%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의 난방비가 같은 기간 55% 넘게 상승하면서 1제곱미터당 1,000원을 넘었습니다. 이어 경기가 848원, 서울 767원, 인천 675원 등으로 1제곱미터당 난방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전기료 인상 발표에 따라서 올해 1분기에는 킬로와트 시당 13.1원 급등하며 2차 오일 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고 인상폭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파 속 전기 난로나 온풍기 같은 난방장치를 사용했다면 전기료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철 한파 영양의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채소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부터는 과자와 빵 가격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어서 물가 폭등은 난방비, 전기료에 이어서 서민들 장바구니까지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설 명절이 지났지만 채소값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요 농수산물 가격을 조사해봤더니 양파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33%나 급등했습니다. 대파와 오이 가격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떨어진 기온 때문입니다. 설 명절 때 수요가 조금 증가해서 1월 중에는 전반적으로 좀 가격이 높았는데 설 이후에도 한파나 아니면은 일조량 부족 영향이 좀 발생을 해서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설 명절 출하 물량이 늘면서 소고기 가격은 지난해보다 하락했지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여파로 닭고기와 달걀 가격은 올랐습니다. 식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됩니다. 롯데제과는 마가레뜨와 빼빼로 등 일부 과자 제품을 100원에서 300원가량 올렸고 만두와 돈가스 등 가공식품 가격도 최대 14% 인상했습니다. 파리바게트는 후레쉬 식빵 등 90여 개 제품 가격을 평균 6.6% 올렸고 농심 켈로그와 롯데리아도 각각 10%와 5% 인상했습니다.
식품업체들은 재료값 상승은 물론 인건비와 물류비 등 제반 비용이 올라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상반기 주류 가격도 오를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을 올리면서 주류 업체들도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마트와 온라인,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할인 지원 행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유통업체도 물가 안정에 동참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식료품 가격 인상에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올해 첫 공개시장 위원회를 열고 금리를 결정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끝날 연준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 상단을 4.75%까지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7차례 연속 가파른 금리 인상을 이어가며 기준금리를 4.25에서 4.5%까지 높였습니다. 시장은 오늘 회의에서 금리 인상폭 못지않게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와 올해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법인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쓰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사적 유용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두색 어때요? 아하, 번호판 색상을 달리하자는 거죠? 후보님께 보고 드릴까요? 노노! 전조치! 보고! 법인 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고급차를 법인 명의로 사들인 뒤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잇따르자 관리가 필요하다며 제시한 대책입니다. 법인 소유 차량은 구입비나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 같은 서류를 꾸미거나 개인적으로 써도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기업 대표의 가족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고가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늘리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증가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취득가액이 1억 원을 넘고 4억 원 이하인 신규 등록 차량 가운데 71.3%, 4억 원 초과는 88.4%가 법인 소유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전용 번호판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연두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누구나 식별 가능하게끔 쉽게 식별 가능하게끔 하는 명찰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고 법인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자율 규제에 국민들의 자율 규제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마다 신규 법인 차량 15만 대의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전망인데 기존 법인 차량은 번호판을 바꿔야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교체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최근 건강관리 차원에서 달콤하면서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제로 칼로리 무설탕 음료에 대한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무설탕 음료에는 사카린, 아스파탐, 수클라로스 등 다양한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톡에서는 열량도 없고 설탕보다 더 달콤하기까지 한 인공 감미료가 어떻게 발견됐는지 전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